그녀의 이름은 지유였다. 대학생이던 지유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유는 기숙사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을 구하게 되었다. 기숙사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기에 지유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새로 구한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피난처였다. 방금 도착한 날 지유는 방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새로 구한 공간에 애착을 키워갔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창문 너머로는 작은 산이 보였다. 지유는 이 방에서 수많은 꿈을 꾸리라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첫날 밤 지유는 평소보다 깊이 잠든 듯했다. 이름 모를 새벽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삐걱 삐걱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창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지유는 아무래도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창문을 닫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유는 바쁘게 생활하며 그날 밤의 일을 점점 잊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또다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삐걱 삐걱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지유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하늘과 빛나는 별들뿐. 며칠 후 그날 밤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지유는 친구인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유는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민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귀신의 전설이 떠오르네 라며 흥미로워했다. 지유는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농담일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날 밤 지유는 또다시 이상한 소리와 함께 깨어났다. 이번에는 창문 너머에서 어떤 형체가 보였다. 지유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소리였다. 지유는 결국 참지 못하고 불을 켜고 온 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지유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잠결에 누군가의 속삭임,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 두드림 소리 등 계속해서 그녀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었다. 어느 날은 거울에 피가 번진 듯한 흔적도 보였다. 지유는 미쳐가는 것만 같았다. 최후의 사투로 그녀는 그 방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결정한 날 밤 지유는 짐을 싸며 마지막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블라인드를 내리고 누운 그 순간 갑자기 블라인드가 열렸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검은 형체가 쳐다보고 있었다. 지유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 친구 민지에게서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방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던 남자가 자살한 후 그 방에서는 여러 차례 유령 소문이 돌았다. 지유는 도망치듯 그 방에서 나와야 했다. 결국 지유는 다른 안전한 방을 찾아 이사했다. 그러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 검은 형체와 목소리는 오래도록 그녀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민지가 흘러가는 말로써 인터넷에서 본 소름 끼치는 소문 하나를 이야기했다. 산중턱에서 자살한 남자가 밤마다 그 집을 맴돌며 다시 살려달라며 속삭인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지유는 자신이 피했던 그 방이 바로 그 소문의 중심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유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5번째로 이사를 갔을 때부터는 그 이상한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삐걱거리는 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창문 너머의 그 검은 형체는 그녀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게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 그 방을 구하게 된 날, 그 방은 여전히 밤하늘에 목소리를 품고 있을 것이다. 2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끈적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밤이었다.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방 안은 답답하기만 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뒤적거리던 중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흥미를 끌어당기는 제목에 호기심이 생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한 달 전 이사 온 셈. 집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집안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물건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며 밤에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댓글에는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다. 귀신집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CCTV를 설치해보세요.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글쓴이는 그 후속 글에서 CCTV를 설치했다고 알렸다. 후속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기적으로 게시판을 새로 고침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CCTV를 설치한 후 무언가 찍혔다고 한다. 글쓴이는 동영상을 링크로 올리며 자신도 차마 다시 보기 두렵다고 했다. 나는 동영상을 클릭했다. 캄캄한 밤 거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평온한 거실의 모습이 그저 무색하게 보였다. 그런데 점점 시간대가 바뀌는 것이 보였고 어느 순간 화면의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글쓴이는 그 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이상한 경험들을 이어갔다. 가위 눌림, 자꾸만 떨어지는 물건들, 심야에 들리는 발걸음 소리. 글에는 생생한 공포가 담겨 있었고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본인이 그 집에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즈음 나는 출장을 가게 되어 글쓴이의 글을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몇 주간의 출장을 마친 후 돌아왔을 때 어느 저녁 집에 도착해 인터넷을 열어보았다. 그 커뮤니티에 가보니 글쓴이의 글은 더 이상 없었다. 회원들은 대체로 글쓴이가 무사히 이사를 갔기를 바라는 반응이었다. 그중 어떤 회원은 글쓴이가 주소를 공개했다며 자신이 그 집에 가보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후속 소식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같은 이상을 겪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새벽에 기이한 소리가 들렸고 물건들이 어딘가에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에 닿는 차가운 기운과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섬뜩함이 점점 더 강해졌다. 정말 이 집에 무언가 있는 걸까? 결국 나는 참다 못해 지역에 미신의 능숙한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다. 무당의 집에 도착한 나는 일련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무당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집에는 악령이 깃들어 있어. 쫓아내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 나는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무당은 집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의식을 준비했다. 불경을 외우고 향을 피우며 방안을 돌던 무당이 갑자기 멈춰섰다. 여기서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무당이 말했다. 무당은 내 방안 구석에 숨겨둔 작은 기둥 같은 곳을 찾아냈고 그 안에는 오래된 묘비 조각이 있었다. 그 묘비 조각은 이전 주민이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무당은 그 빛바랜 조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났고 이후 집안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무서운 경험은 나에게도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차가운 기운이 살며시 느껴질 때면 혼자라는 것이 괜시리 섬뜩해진다. 그리고 가끔씩 그때 CCTV에 찍힌 장면이 떠오를 때면 나는 서둘러 불을 켠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나는 퇴근 후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와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치고 저 멀리 보이는 내 아파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로 몸은 지쳐 있었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깜깜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3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고요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피곤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나는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조용했다. 부모님은 여행을 떠났고 나는 며칠 간 혼자 지내고 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보니 시계는 어느새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져 갈 때쯤 한 낯선 전화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창문 밖을 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낯선 번호의 메시지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창문에 도착한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밀어내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급하게 커튼을 닫았다. 메시지가 다시 왔다. 날 보았구나. 자, 이제 시작이야.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꼭 쥔 채로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집에 없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막막했다. 경찰을 부르려니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친구에게 연락하자니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다.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넌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급하게 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을 확인하며 단단히 잠갔다. 누군가 내 주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때 집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서히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는 발소리. 나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침대 밑으로 숨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방 앞에서 멈췄다. 고요함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메시지가 또 도착했다. 넌 어디에 숨었을까? 숨바꼭질은 끝났어. 걸음소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변하더니 문고리를 돌리려고 하는 소리마저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들어가도 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오리란 공포에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방 문이 쿵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얼마 후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주변은 온통 하얀 벽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부모님과 경찰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경찰은 내가 한밤중에 정신을 잃고 친척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그 밤에 기억이 공포로 남아 더 이상 혼자 집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은 그날의 비밀을 풀 수 없었지만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무엇이 내 뒤를 쫓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머리 속에 남은 공포는 잊을 수 없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지금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방금 전 보았던 메시지도 모든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왠지 그 모든 것이 현실이더라. 혹시 당신도 밤늦게 혼자 있다면 절대 창문 밖을 내다보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겪은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그 일이 있던 여름밤은 정말 더웠어. 아직도 그날의 무더운 날씨와 으스스한 분위기가 생각나. 당시 나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방학이 시작되어 집으로 돌아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 우리는 평소 다니던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은 이 친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렸어. 하지만 내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인 민호는 더 놀고 싶다며 나에게 뒷산에 가보자고 제안했어. 그 뒷산은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산인데 평소엔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그 시간에 가본 적은 없었어. 마침 할 일도 없고 민호와 한동안 못 만났던 만큼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우리는 둘 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준비하고 산으로 향했지.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 아무도 없는 그곳은 정말 조용하고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솔직히 등골이 오싹했지만 민호가 괜찮다며 웃으며 나를 달래줬어. 그렇게 우리는 어둡고 좁은 산길을 걸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러던 중 갑자기 민호가 뭔가를 발견한 듯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거 봐 라고 소리쳤어. 내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나무 뒤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 마치 누군가 캠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불빛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곳엔 작은 텐트와 캠프파이어 흔적이 보였어. 텐트는 낡고 찢어져 있었고 주변은 다 석탄으로 뒤덮여 있었지. 민호가 호기심에 텐트 안을 훑어보자 텐트 안에는 낡은 가방과 누군가의 신발 한 짝,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민호는 좀 더 알아보자며 나를 설득했어. 우리는 텐트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 텐트 밖에 있는 낡은 가방을 열어보니 거기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있더군.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주인이 정민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았어. 그 일기장 속에는 정민이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이곳 산에서 캠핑을 꽤 했다는 이야기와 한밤 겪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써 있었어. 친구들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 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글들이 이어졌지. 일기장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검붉은 글씨가 써 있었어. 일기장을 닫은 순간 민호와 나는 갑작스러운 으스스한 기분에 휩싸였어.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텐트 주변 나뭇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어. 우리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어. 우리는 빠르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때였어. 나무 사이로 누군가의 형체가 무섭게 가까워지는 걸 보았어.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 같았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워 더욱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어. 하지만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끝내 민호가 잔뜩 겁을 먹은 채 소리쳤어. 빨리 뛰어. 우리는 근처에 있는 작은 다리를 넘어 달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다리 끝 부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형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눈으로 봤어. 정말 기묘했어. 형체는 분명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고 그 다리를 넘어서자마자 사라져버린 거야.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곧바로 집으로 흩어졌어. 나는 그 밤 여태껏 없었던 가장 무서운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그 텐트와 일기장을 다시 마주쳤고 나를 쫓아오는 형체를 피해 도망치는 꿈이었지. 다음날 나는 민호에게 전화해서 어제 일이 꿈인지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건지 확인했어. 민호도 나와 똑같은 악몽을 꾸었다고 했어. 우리는 그 텐트와 일기장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도록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어. 시간이 흘러 그 일은 우리 사이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실제로 그 텐트와 일기장을 다시 보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계속 지켜졌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아직도 가끔씩 그 밤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끼곤 해. 그날 우리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고 그 형체가 누구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다시는 밤에 그 산을 찾지 않을 거야.